자녀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자수성가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가 자수성가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유일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부자 아빠를 만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부자 아빠를 만났는데 돈을 안 줘요. 나 죽을 때 가져가라 그래요. 그래서 사회 갈등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시작 단계에 들어섰어요. 앞으로 20, 30년 시대는 증여의 시대다. 자, 요즘 사람들이 이제 상속, 증여에 대해서 워낙 세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요. 세무사님 모셨는데 또 세무사님이 국세청에서 약 한 17년간 근무하셨고 그리고 세무사로 활동하신 게 거의 한 30년. 약 이제 세금과 관련된 업계에서 이제 한 46년 정도 근무하신 건가요? 예, 만 46년 이제 47년째 들어갑니다. 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 정도 근무하신 분이면 보통 우리가 이제 장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세금을 잘 절세할 수 있는지 아마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속세 하면 에이 나랑 좀 관련 없는 거지. 그 부자들만 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 많을 것 같아요. 예, 이제 맞습니다. 이게 예. 일반인들도 좀 해당이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상속세는 공제 금액이 기본 공제 5억에 배우자 공제가 최소 5억에서 30억까지. 근데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게 한 27년, 건 3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공제 금액에 해당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또 숫자로 보면 2018년도에는 한 30만 명 돌아가시면 그 중에 한 2.8% 정도 이 정도가 이제 상속세를 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35만 명이 돌아가셨는데 한 5.7%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한 상속세 내시는 분이 한 2배 정도 늘어났어요. 근데 이유는 부동산 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요. 지금 현재는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갔는데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앞으로 돌아가실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 납세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이제는 걱정해야 될 만한 그런 세금이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나라 보면. 이제 가계의 자산의 대부분 한 70%가 이제 부동산이기 때문에 또 부동산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좀 발생하는 건데 상속세를 세금 폭탄이라고 많이 표현들 하던데 그 이유가 뭔지랑 우리나라 증여세, 상속세 최고세율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에 대한민국에서 부자라고 한다면 뭐 100억 정도 얘기 많이 하니까요. 100억 정도 물려주면 우리나라 세금 어느 정도 내야 되는 거예요? 뭐 일반 분들이 다 아시고 또 얼마 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님도 뭐 상속세 내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속세 세율은 최고 세율이 50%예요. 절반을 내는 거잖아요. 얼마부터 50%인 거예요? 30억이 넘어가면 50%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재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죠. OECD 국가 중에서도 15개 국가 정도만 지금 상속세를 내고 있고요. 세율로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5% 높아요. 55%. 근데 일본은 받은 사람 기준으로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는데 우리나라는 총 상속 재산에다가 하니까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상속세율이 제일 높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스러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상속세라고 하는 것이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라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가서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지금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예. 강남에 아파트 보통 20억, 30억 하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재산이 한 100억 정도 됐을 때 기본 공제하고 배우자 공제를 하면 세금이 한 28억 정도 나와요. 근데 만약에 배우자가 없으면 세금이 43억 나와요. 배우자 공제가 제일 커요. 100억을 자녀들이 물려받으면서 43억을 거의 절반에 가까운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거죠. 그럼 상속세 너무 많다고 걱정하시는 분도 요즘 많아졌는데 재산이 얼마 이상이면 상속세 내는 거죠? 일단 공제 금액을 초과하면 무조건 내야 되잖아요. 근데 기본 공제라고 해서 이제 일괄 공제라고 하는데요. 그게 5억이에요. 그러니까 5억. 돌아가시면 무조건 5억은 공제를 받아요. 5억은 이제 세금 안 낸다. 예, 5억까지는. 근데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는 또 배우자 공제를 받는데 최저가 5억이에요. 재산이 있든 없든 무조건 5억을 받아요. 그다음에 배우자가 얼마의 상속을 받느냐에 따라서 배우자 공제금은 또 늘어나요. 그래서 최대 30억까지 받던 거죠. 배우자가 없을 때는 5억까지는 세금이 없는 거고요. 배우자가 있다면 10억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그 이상이 되면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어떤 사람은 10억을 갖고 있더라도 부모 중에 한 분이 안 계시면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두 분 다 살아 계시면 세금을 안 내는 거죠. 배우자분이 있으면 10억, 없으면 5억까지는 세금 낼 필요가 없다. 그분들 이 영상 지금 안 봐도 되겠네요. 아니 그런데 공제 금액보다 낮다고 해서 세금을 신고 안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돼요. 세금을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오는데 과태료는 내야 될 세금에 대해서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이 없으니까 과태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고 안 한다고 불이익은 없어요. 그런데 신고하면 좋은 점이 있어요. 오늘도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친이 돌아가셨는데
제주도에 땅이 하나 있어요. 조그만 게요. 네네네. 기준시가는 한 1억밖에 안 돼요. 네. 근데 감정을 받아보니까 한 3억 정도 나와요. 3억밖에 안 되니까 신고를 안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네. 그런데 신고를 안 하면 기준시가로 이게 상속금액이 돼요. 1억이요. 근데 나중에 이거 팔 때 취득가액이 1억이냐 3억이냐 하는 거잖아요. 중요하죠. 감정 비용 얼마 안 드는데 감정해서 3억으로 신고를 하면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이 3억이 되니까 양도세가 2억에 대한 양도세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0%만 줄어들면 6천만 원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무조건 금액이 작다고 해서 신고 안 할 게 아니라 그때도 이거는 잘 생각하셔서 감정을 받아서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제 얘기해 주셔서 증여세, 상속세 공제 종류가 뭐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증여는 이제 가족 공제하고 네. 배우자 공제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녀 공제라고 하는데 자녀 공제는 일단 그 성년자는 5천만 원이고요. 미성년자는 이제 2천만 원이고요. 10년 동안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배우자 공제는 6억이에요. 배우자도 10년인가요? 예, 10년입니다. 예. 근데 상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괄 공제 5억에 배우자 공제 5억에서 30억.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거의 30년 전에 제정된 법이에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GDP하고 지금 GDP하고 거의 4배 정도 올랐는데 이거를 그대로 지금 가져오고 있으니까 그건 좀 문제가 있죠.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아니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그러니까요. 4배 올랐다 그러면 배우자 공제 30억 범위도 120억으로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 지금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는 배우자한테 상속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이 없어요. 아, 그렇죠. 사실 배우자는 같이 그렇죠. 살아가는 같은 부부 가족인데, 공동체인데. 예, 부부 공동체인데 배우자도 상속세를 다 내야 되는 네네. 거죠. 그건 예. 좀 이게 좀 올라가야 되는데 상속받을 수 없는 사람들, 재산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왜 부자들 감세해 주냐. 이제 그런 양극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가 옳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봐집니다. 자, 책에 보면 지금을 증여의 시대라고 정의하셨던데 어떤 말이에요? 결국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존과 종족 번식에 즉 인간의 본능에 가장 중요한 그렇죠. 역할을 하는 게 돈이란 말이에요. 그게 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죠, 솔직히. 그러니까 돈을 물려받아서 부자가 되느냐 마느냐는 내가 상속을 어떻게 받느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인간 수명이 70세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70세에 돌아가시면 호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때 물려받은 사람들은 30대, 40대에 물려받았잖아요. 보통 사람이 30대, 40대 되면 자기 인생을 이제 막 개척이 시작했잖아요. 한창 중요한 시즌. 그때 제일 중요한 게 시드문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받아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100살까지 사다 보니까 상속이 이루어진다면은 자녀가 상속받는 시기는 70이에요. 그럼 100살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내가 70에 상속을 받으면 70에 상속받아서 그걸로 어떻게 투자를 하고 소비를 하겠어요. 그렇죠. 뭐 안 받는 것보다 받는 게 좋지만 그래서 좀 일찍 받는 게 그렇죠. 그러면 70에 받으면 뭘 하냐? 투자하고 소비 안 하고 또 자녀들과의 갈등의 문제를 또 자기도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이 사회적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고령화 시대의 문제를 우리보다 먼저 겪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의 고령화 시대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의 문제예요. 지금 저성장 시대의 자녀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자수성가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가 자수성가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유일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부자 아빠를 만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부자 아빠를 만나면 돈을 받으니까 부자 아빠를 만났는데 돈을 안 줘요. 나 죽을 때 가져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죠. 네, 그러면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면 내가 7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회 갈등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시작 단계에 들어섰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우리나라 부의 대부분을 갖고 있는 그 586 시대 60대 70대 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기간이 한 2, 30년 앞으로 될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은 내가 재산을 물려줄 거냐 말 거줄 거냐 이런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고 자녀들은 자녀들 되는대로 왜 지금 안 주지? 뭐 이런 갈등의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속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생전에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의 어떤 흐름 그 왕성하게 해주려면 증여를 해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20, 30년 시대는 증여의 시대다. 증여를 해주는 게 미리 좀 좋다라는 건데 부모가 자녀분들에게 증여 꺼려하거나 주저하는 이유는 뭔데요? 자녀들 입장에서는 아니 어차피 나 줄 건데 뭐 그렇게 아까워해? 그건 자녀들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모들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목숨과 같이 그 어떤 정열을 바쳐서 이 인생을 바쳐서 버는 돈이잖아요. 무상으로 아무 대가 없이 주는 거잖아요. 단지 피줄이라는 그렇죠. 개념으로. 근데 이게 주려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내가 주면 나는 어떻게 살지? 하는 첫 번째 문제, 자기 생존의 문제가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거 주면은 얘가 돈 받아가지고 열심히 안 살면 어떡하지? 자녀가 노력 안 할까봐. 노력 안 할까봐. 탕진하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망언을 할 수 있잖아요. 나 다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이제 나 몰라라 이렇게 할 부모가 수 돈이 없으면 이제 떠난다. 대접을 못 받는 연락도 거죠. 잘 안 한다. 네, 대접도 못 받잖아요.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나는 이렇게 힘들게 돈을 모았는데 돈을 물려줬을 때 우리 애들이 이걸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이게 그 우리 속담에 부자 3대 못 간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내 노력이 아닌 걸로 번 돈은 뭔가 좀 쉽게 나갈 수 있죠. 부에 대한 철학의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에 공통된 속담이에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물려주고는 싶은데 물려줬을 때 얘가 잘 관리한다면. 그래서 일본 세리사협회에서 증여가 잘 되는 가정의 특징을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한 게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자녀가 굉장히 자기를 열심히 하고 부모님한테 나 돈 필요 없어요. 나 열심히 내가 살아볼게요. 믿음직스러운 자녀. 그리고 두 번째가 가정에 충실한 자녀. 어머니 아버지 잘 찾아오고 이런 자녀. 세 번째가 중요해요. 부모가 옛날에 자기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으면서 치열하게 투쟁을 하고 분쟁을 하고 싸움을 해봤던 그런 경험이 있는 집안. 내가 상속받을 때 그때 우리 형제들이 정말 상속재산 때문에 무지하게 힘들었어. 나는 그런 거 만들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은 증여를 쉽게 결정을 하는데 우리 세대, 그러니까 지금 60대, 70대 우리 세대가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개인의 경험도 없지만 사회적 경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패러다임이 없다 보니까 이제 처음 겪어보니까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렇죠. 거죠.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것도 이제 옛날에는 2.8%가 상속세 냈는데 97명은 이런 걸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경험하는 시대로 가다 보니까 처음인 거죠. 그리고 그때는 장남한테 다 주는 시기였고요. 그다음에 물려줄 재산도 크지도 않았고요. 예, 그러니까 상속 분쟁이라는 게 별로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분쟁을 이제 처음으로 겪어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증여시 세금으로 고민하는 분들 사례 좀 어떤 거 하나 정도 있을까요? 21년도인가요? 넥슨에 네. 김정주 회장님 돌아가셨잖아요. 맞아. 예, 그분이 갑자기 이제 젊었을 때 돌아갔잖아요. 그렇죠. 예, 돌아가시면서 상속재산이 주식으로만 있는데 거의 한 10조 뭐 좀 넘는 것 같아서 상속세를 한 6조 정도 내신 것 같아요. 돈이 없으니까 주식으로 냈잖아요. 그 주식으로 내서 지금 2대 주주가 국가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주식을 공매를 해야 되는데 상속인들의 특수관계인은 못 산단 말이죠. 그 타인이 사야 돼요. 그렇게 되면 회사가 어떻게 됩니까? 그죠? 저희 고객 중에 한 분이 그 빌딩을 이제 증여를 받았어요. 저 상속을 받았어요. 한 300억짜리인데 뭐 채무 빼고 한 20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세금이 한 70억 정도 나와요. 그 70억을 10년 동안 나눠내면 1년에 7억씩 내야 되잖아요. 근데 월세 받아가지고 경비 빼고 나면 7억이 안 남아요. 1년 동안. 그럼 10년 동안 이 버는 돈 다 해다가 대출까지 받아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10년 동안 정말 고생하면서 이 세금을 냈는데 10년 지나고 나서 갑자기 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거 어머니 상속세 또 내야 되잖아요. 또 10년 동안 부동산 가치가 또 올랐잖아요. 그 어머니 상속분에 대해서 또 10년 동안 또 내야 돼요. 이분은 300억짜리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20년 동안 상속세 내느라고 돈도 못 쓰고 집도 못 사고 정말 어렵게 살아요. 그래서 20년 동안 상속세 내고 나니까 나이가 어떻게 됐죠? 60대가 돼버렸어요. 와, 내가 이 젊은 청춘에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행복하지 못한 거죠. 그 상속세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상속세 재산을 많이 물려받았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물려받는 것보다는 그렇죠. 300억짜리. 물론 그렇죠. 예. 아니 처음에 그거 팔 수도 있는 거였지 않습니까? 예, 팔면 이제 재산이 쪼그라들잖아요. 그렇죠. 예, 재산이 쪼그라드니까. 부모님 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미리 증여받지 않는 게 좋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나 상속재산 얼마 이상부터 사전 증여가 유리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증여가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증여가 유리한 이유는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국가 경제도 이게 이바지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소비하는데 쓸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쓸 돈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사전 증여를 해주는 게 유리하다고 했는데 그걸 떠나서 재무적으로 봤을 때 절세에 무조건 유리해요. 사전 증여가 절세에 유리한데 그러면 무조건 증여하는 게 유리하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재산이 10억인데 부모님이 두 분 살아계시고 그러면 그 한 분 돌아가셔도 상속세를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근데 증여는 미리 해버리면 자녀한테 해버리면 5천만 원만 공제하고 나머지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그냥 안 내도 돼야 될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죠. 예, 그러니까 재산이 적은 경우에는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사전증여가 불리하죠. 그러나 재산이 어느 정도 넘어가면 그때는 사전증여가
유리하다. 근데 그 이유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증여세하고 상속세하고 과세 방법이 달라요. 상속세는 총 재산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하는 거고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받은 금액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 그러면 증여세는 받은 금액이 총 재산보다 작으니까 낮은 세율이 적용될 거 아니에요. 재산을 분할을 하면은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절세 측면에서 무조건 유리하다. 그런데 그것은 재산의 크기, 가족 상황, 그다음에 증여 금액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시뮬레이션에서 결과가 나와야지 어떻게 딱 잘라가지고 이만큼은 괜찮고 이만큼은 괜찮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무조건 뭐 한 30억 넘어간다 그러면 무조건 사정유지가 유리하다고 보고 그 이하는 상황에 따라서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상속이냐 증여냐 어느 방법이 좋은지 어떻게 좀 기준 삼으면 좋을까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증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와 그다음에 자녀의 어떤 부를 성장시켜 주는데 시드머니를 주는 것과 이런 것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꼭 뭐 그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지만 자녀와의 관계의 문제, 자녀의 재산 형성의 문제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면 상속세를 더 적게 내기 위해서 증여를 내가 안 하겠다 뭐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무조건 맞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상속세라는 게 증여를 하고 10년 지나면 그 위에 상속이 일어나면 이게 합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증여하는 것은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나이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게 뭐 좋다 나쁘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결정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르고 또 그분이 처한 상황, 자녀의 상황 이런 것들하고 다 이렇게 견주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다. 아까 전에도 좀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그럼 증여세 안 내려고 이제 10년에 한 번 5천만 원까지는 가능하잖아요. 5천만 원 받았는데도 이제 증여세 없는데도 세무서에 뭐 신고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 꼭? 일반 사람들에게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5천만 원을 증여했으면 세금 안 내도 되니까 신고를 안 해도 돼요. 그렇다 그러면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10년 내에 추가로 또 증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원래는 과거에 10년 내에 5천만 원하고 지금 증여한 거 합쳐서 세금을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럼 세금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10년 내에 신고를 안 했는데 이 신고 안 한 거를 내가 지금 자수를 해야 되나? 이 고민이 생기잖아요. 누구나 다 그런 고민을 해요. 아니, 그러면 옛날 거 구세청이 모를 텐데? 근데 실제로 모르거든요. 알려면 알 수 있지만은 굳이 그걸 알려고 하지도 않고 구세청이. 예,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세무 행정의 문제가 여기 겹쳐 들어가요. 우리가 이제 한가한 길거리에 저쪽에 건널목 있지만 우리가 건너가잖아요. 건너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건너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처벌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의 똑같아요. 행정이 이렇게 5천만 원 주고 뭐 1억 주고 한 것을 구세청이 알 방법이 없어요. 신고를 안 해도 그냥 넘어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증여세는요. 증여한 날로부터 구세청이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 그게 15년이에요. 그럼 2024년이잖아요. 2039년까지 오늘 내가 증여한 거를 과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2039년에 우리가 IT의 기술의 개발이 되면서 정보가 얼마나 이게 발전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국세청이 이거 모를 거야 라고 했지만 2039년의 기술로 모른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청문회 같은 데 이런 데 가보면 옛날에 했던 거 다 끄집어내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피해갈 수 없는 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금융조사가 필수예요. 10년 내에 부모님의 통장을 다 뒤지기 때문에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이 다 걸려요. 부모님이 10년 내에 돌아가시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사실 구세청에서 확인할 방법은 거의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갈등하는 거죠. 그런데 저의 생각은 내가 부모가 자녀한테 돈을 줄 때는 이거 선물이잖아요. 이 선물은 사실은 스크래치가 나면 안 되고 귀해야 되잖아요. 받는 자녀는 내가 증여세를 내는지 안 내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주니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여세를 낼까 말까에 대한 결정도 거의 부모들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에게 주는 선물은 자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깨끗하고 좋은 선물로 줬으면 좋겠다. 라는 측면에서 저는 세금을 좀 신고하고 주시는 게 좋겠다. 저의 생각은 그런데 사람마다 또 가치관이 틀리니까요. 상속세도 중요할 텐데 상속세 절세하는 방법은요? 부자들은 어떻게 상속세를 좀 줄이고 있나요? 얼마 전에 서정주 회장님이 그 셀트리온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크게 돈을 많이 벌 줄은 몰랐다. 네, 그래서 나는 상속에 대한 준비를 못했다. 지금은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속이 일어났을 때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증여예요. 그러니까 사전 증여를 하면 이 절세가 잘라지기 때문에 절세가 되는데요. 제가 시뮬레이션을 한 자료가 있는데
이게 지금 70세에 이제 50억짜리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70세니까 야, 내가 이 증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분이 100살까지 산다면 앞으로 10년마다 증여를 한다면 3번의 증여 기회가 있어요. 70세 한 번, 80세 한 번, 90세 한 번. 근데 이 50억짜리 부동산이 10년에 50%씩 오른다라고 했을 때 두 자녀에게 10년마다 20%씩 증여를 한다면 현재 50억이잖아요. 그럼 20%면 1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10억씩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자녀 둘을 합쳐서 4.5억이 나와요. 그러면 부모는 30억이 남잖아요. 30억이 10년 후에 45억이 됐어요. 45억에 20%니까 9억씩 또 증여를 해요. 그러면 증여세가 3.9억이 나와요. 그러면 27억이 남는데 그게 다시 10년 후에는 40억이 되고요. 40억에 대해서 8억씩 증여를 하면 3.3억이 나오고요. 그러면 부모는 24억이 남는데 그게 10년 후에 또 36억이 된다면 그때 상속을 받잖아요. 그 상속에 아무 공제도 없다고 치르면 11억 정도 상속세가 나와요. 이거 다 합치면 22억 7천 정도 나와요. 증여세 상속세가. 근데 50억짜리가 10년마다 50%씩 올라서 30년에 168억이 되면요. 상속세가 77억이 나와요. 증여를 안 하고 있다가 10년마다 50% 올라서 30년 후에 상속을 하면 77억을 나는데 10년마다 20%씩 증여를 하면 총 합쳐서 22억만 내면 되거든요. 차이가 어마어마하네요. 55억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증여가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가 이제 이런 사례가 있어요. 아버지가 재산을 갖고 있는데 어머니도 편찮으셔요.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자녀들이 이거 상속 재산은 자녀도와 어머니가 더 받잖아. 1.5배. 그러니까 아니 어머니한테 상속하면 어머니 또 돌아가시면 또 상속세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우리끼리 다 받자, 한 번 내자. 이렇게 이제 결정하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배우자 공제는 최소액에서 최대 30억 중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에요. 그 배우자가 상속을 많이 받으면 배우자 공제 금액이 늘어나요. 그러면 상속세가 줄어들잖아요. 법정 상속 지분가액까지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배우자가 법정 상속 지분까지 최대한 받으면 상속세가 줄어들어요. 근데 조금 아까처럼 어머니는 상속 받지 말고 우리가 다 받을게 그러면 5억밖에 못 받는 거죠. 그러면 상속세를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죠. 그럼 어머니가 1.5배 받아가지고 또 상속하면 또 상속세 또 내야 되잖아. 그런데 그 상속세법 보면은 재상속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상속받은 재산을 1년 내에 재상속이 일어나면 어머니가 상속받은 금액에 대한 상속세를 100% 공제를 해줘요. 그리고 1년마다 10%씩 해서 10년 지나갈 때까지는 매년 10%씩 이렇게 잘라가지고 10년 내에 돌아가시면 10%를 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돌아가신다고 해도 어머니 상속분에 대한 재상속세는 없다. 그러니까 어머니 편찮으시니까 어머니 이번에 받지 말고 우리 다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크게 실수하는 것이다. 상속세를 절세할 때는 사전 증여가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배우자 공제를 적극적으로 받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럼 배우자 상속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준다면? 예, 그러면 배우자가 상속을 많이 받으면 상속세가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배우자의 상속분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제가 부연 설명드려야 될 게 김 작가님은 이 형제들이 상속 받는 때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형제들이요? 법이? 공평하게. 그게 법으로 돼 있나요? 아니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맞이 뭐 그런 게 있었지만 요즘 시대는 공평하게 n분의 1. n분의 1이라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 형제 간에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민법에 n분의 1이라고 돼 있어요. 자녀들은 n분의 1이고 배우자는 n분의 1의 1.5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상속은 당연히 n분의 1로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재산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건 부모님 마음이에요. 마음대로인데 왜 n분의 1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 좋겠다. 근데 법에 n분의 1로 돼 있어서 다 n분의 1로 착각을 하시는데 n분의 1은요. 부모님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갔을 때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형제 간의 상속인들 간의 협의예요. 네가 얼마 받을래? 네가 얼마 받을래? 또는 네가 이거 갖고 내가 이거 갖고 이렇게 분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합의를 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합의도 안 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모든 재산의 n분의 1. 이렇게 최후의 방법. 최후의 방법이에요. 그럼 부모가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는 사전증여.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언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사전증여나 유언을 통해서 자기가 주고 싶은 비율, 얘한테 이만큼 몇 프로, 얘한테 이만큼, 그다음에 주고 싶은 재산 이거 선택해서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게 우선이에요. 결정적으로 이것을 제한하는 제도가 이게 유류분 제도예요. 유류분 제도는 자기가 받아야 될 상속 지분 n분의 1이죠. 거기에 2분의 1까지는 내가 아무리 부모님이 다른 아이들한테 줘도 나는 내가 받을 지분의 2분의 1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거는 재판하면 무조건 이겨요. 그러니까 그 n분의 1의 2분의 1까지는 받을 수 있지만 2분의 1을 초과하는 것은 부모님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부모님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부모님한테 잘하셔서 부모님이 물론 부모님은 n분의 1로 주고 싶어 해요. 땡깡을 부린다든지 뭐 맨 뭐 술만 먹는다든지 아니면 돈을 흥청망청 쓴다든지 그러면 줘봐야 소용없을 수도 있고 뭐 그러면 또
부모님 생각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배우자의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나 유언이나 합의 이런 걸 통해서 배우자의 상속분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어머니가 상속재산 분할 합의서에다가 도장을 내가 그래 조금 받을게, 내가 안 받을게 하고 도장 찍으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상속세 많이 내잖아요. 그렇다면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는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받는 게 맞잖아요. 네. 법정 상속 지분만큼은 그만큼은 배우자한테 드리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증여세는 증여를 해주고 증여세 낼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증여세 낼 돈을 주잖아요. 거기 또 증여세를 내요. 그래서 20억짜리 부동산을 자녀한테 이렇게 주는데 자녀가 취득세하고 증여세 낼 돈이 없어. 그 취득세 증여세가 이 강남이나 조정 지역은 한 8억 정도 나와요. 그 돈을 부모가 주면 그 8억에 대해서 또 증여세가 나와요. 그럼 또 거기에 대한 증여세를 또 내면 또 증여세가 나와서 20억짜리 부동산을 주면 15억 6천을 현금으로 줘야 돼요. 그래야 증여가 완전히 이루어져요. 그런데 상속세는 상속인들 중에 누가 그 상속세를 내도 대신 내줘도 거기 증여세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떻게 하냐면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법정 상속지분까지 결정을 해놓고 현금 자산을 부모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배우자한테. 그러면 상속공제를 배우자가 최대한 받게 되죠. 그 다음에 그걸 받으신 배우자, 모친이면 모친이 그 돈으로 자녀들의 상속세를 다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상속세도 적게 내고 상속세도 증여세 없이 대신 내주니까 이중으로 이제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계를 좀 해드리죠. 예. 자, 그럼 세법에서 증여세 과세하는 구체적인 증여는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증여라고 하는 것은 민법에 이제 그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것, 증여자와 수증자가 계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장을 다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도장을 찍어야만 되는 계약 관계란 말이죠. 그런데 세법에서는 그렇게 무상으로 주는 것 말고도 예를 들어가지고 부모가 보증을 서줬어요. 보증 안 서주면 너는 은행에서 대출 못 받잖아. 또는 높은 이자로 받잖아. 근데 부모가 보증을 서서 너는 낮은 이자로 대출 받았잖아. 이자 차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 이게 증여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법에서는 어떤 방법이든 어떠한 수단이든 간에 이익을 줬다면 그러면 거기 증여세 내라는 거예요. 상가를 내가 빌려줬는데 싸게 빌려줬어요. 다른 사람보다. 네. 그러면 싸게 빌려준 것 이것도 증여야. 그래서 뭐 일감을 몰아주는 것도 증여야. 그다음에 사업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증여야. 세법은 일반인들이 증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수많은 것들을 다 증여로 지금 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세법에는 이런 것들을 증여세 과세한다라고 쫙 규정을 해놨는데 세법에서 규정한 것들이 아주 객관적이고 아주 명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비과세되는 레인지를 이렇게 정해놨어요. 근데 그 범위가 또 상당히 큰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잘 활용을 하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요즘에 뭐 가족 간 계좌이체 잘못하면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좀 정말인가요? 과장됐죠? 아, 과장된 게 있나요? 예, 조금 과장됐습니다. 근데 이제 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금융실명제보호법하고 세법하고 여기 보면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은 계좌 명의자, 내 돈이다라고 추정을 해요. 어떠한 경우든 누가 돈을 보냈던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이건 내 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가 내 통장에 돈을 넣었으면 이건 내 거예요. 그럼 이 돈이 어디서 났어? 아버지가 줬어. 그러니까 증여잖아요. 그래서 이게 금융실명보호법하고 그다음에 세법이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계좌이체를 하게 되면 그걸 증여로 본다라고 하는 건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추정이라고 했잖아요.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법상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 국가기관이 이것을 입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증여세를 안 내려면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네가 입증하라는 거예요, 납세자가. 아, 그게 아니고요. 나는 이게 내가 이걸 아들 통장에다 돈을 넣었는데 내가 이거 준 게 아니다. 빌려준 거다. 또는 뭐 잠시 이거를 맡겨놓은 돈이다. 뭐 이렇게 입증을 하라는 거예요. 네. 그 입증이 안 되면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세무서가 조사를 안 하고. 이제 이 규정이거든요. 여기 돈을 넣었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나오는 게 아니고 입증을 못하면 이제 세금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다시 세무행정에 관한 문제로 다시 들어가면 배우자에게 돈을 2억 넣었어요. 자녀 계좌에 돈을 2억 넣었어요. 네. 문제가 생길까요?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는 내 계좌를 누군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가 누구냐면 국세청이잖아요. 그렇죠. 국세청이 개인의 계좌를 돈 2억 3억 들어갔다고 해서 보질 않아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겠네? 아무 문제가 없이 지나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건 확률의 문제예요. 그럼 어떨 때 문제가 생기느냐? 고액을 넣었을 때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에 주택을 막 사게 되면 자금 추처가 나오니까 주택을 안 사고 고급 주택에 전세 보증금으로 부모가 주는 거예요. 10억짜리, 20억짜리. 전세로 들어갔으니까 국세청에서 전세 자금을 이게 관리를 안 했거든요. 몰랐는데 국세청에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전세 자금을 뽑았는데 그때 10억짜리를 뽑았어요. 10억 이상 전세 자금을 다 뽑아서 너 이 전세 자금 어디서 났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획조사가 아니라면 알 수가 없죠. 그다음에 이제 통장에 돈이 들어가면
구세청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돈이 들어가면 이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자를 은행에서 몇십 원이 몇백 원이 주게 되면 그 리스트를 전부 구세청에다 보내요. 그러면 구세청에서는 보통 예금 이자에 이자가 높게 나오면 이게 원금이 얼마라는 게 추산이 되잖아요. 나이가 몇 살밖에 안 됐는데 이자가 짧은 기간이면 짧은 기간에 대한 원금이 이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추적이 가능하지만 2, 3억 이런 거를 어떻게 추적을 해요? 그래서 세무행정으로 보면 이게 걸릴 확률이 희박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넣었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뭐 유튜브 보면 뭐 걸린다고 그러고 막 폭탄 터진다고 그러고 난리 치니까 이게 막 헷갈리는 거죠. 근데 이건 세무행정에 관한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국세청이 좀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걸 잡으려고 하는 것이지 계좌에 돈이 들어갔다고 해서 뭐 폭탄이 바로 터진다거나 이런 건 아니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이 일어나면 그때는 이제 상속이 일어나면 무조건 보나요? 아니, 무조건 보는 건 아니고요. 아까 5억이나 10억 미만은 상속세에 안 낸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조사를 안 해요. 근데 상속세를 내게 되면 간이조사든 뭐 직접 조사든 뭐 지방청 조사든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또 규모가 일정 규모가 되면 금융조사를 거의 해요. 금융조사를 하게 되면 이게 다 나오잖아요. 걸린다고 봐야죠, 그때는요. 근데 그러기 전에는 문제가 될 확률이 없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어떤 사람은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확률이 문제. 예. 자, 그러면 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말씀드리냐. 이게 중산층이나 뭐 소서민이라면 문제 생길 확률이 적고요. 부자일수록 문제될 확률은 더 높아진다. 예,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조사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뭐 탈세를 하라고 조장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이게 뭐 한다고 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부부간 계좌이체 돈 입금하면 어떤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고 어떤 경우는 좀 괜찮은 건가요? 뭐 병원을 하시는 분은 일이 너무 바쁘니까 또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자금을 네가 운영을 해라, 배우자한테. 이게 운영을 맡겼다면 이거는 사실은 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배우자 명의로. 그래서 이런 걸 증여라고 과세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조심할 게 뭐냐면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거기서 돈을 빼가지고 자기 명의로 부동산을 사요. 요거는 증여죠. 근데 이제 애매한 게 있어요. 계좌를 운영하는데 남편 명의 계좌로 운영하려니까 복잡하잖아요. 배우자 명의 계좌로 돌려서 주식 투자를 하든지 막 이러잖아요. 이러면 국세청에서는 대부분 이걸 증여세를 과세를 해요. 근데 이제 판례를 보면 그 배우자가 자금 운영을 하는 것은 그 필요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 건데 단순히 배우자의 이름으로 계좌를 운영했다고 해서 그거를 증여로 본다는 것은 이건 너무 과하다. 그래서 이제 판례에서는 그걸 과세를 못하게 하는 그 국가가 패소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근데 금융자산 같은 거를 취득하지 않으면 좀 괜찮은 거네요. 그래서 금융자산도 이게 돈이 섞이거나 또 뭐 이걸 가지고 뭐 다른 데 쓰고 막 배우자가 이제 막 마음대로 운영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부동산을 사거나 뭐 이런 걸 사는 거는 빠져나갈 방법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비과세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생활비, 교육비 이런 걸로 준 경우에는 그건 증여세 과세가 안 되거든요. 남편이 월급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생활비 못하니까 돈을 주게 되면 그걸로 이제 배우자가 받아서 생활비를 쓴단 말이죠. 그건 과세할 수가 없죠. 생활비의 수준이 있잖아요. 돈을 줬는데 그 어떤 분은 생활비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 나간 곳을 야 생활비 2천만 원, 3천만 원이 뭐가 많아? 우리는 뭐 저기 기사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저 도우미도 있고 뭐 많은데 2, 3천만 원 우리 쓰지 하시는 분도 있고 뭐 2, 300만 원도 안 쓰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 사람마다 차이가 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생활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그 생활비가 결정이 되면 그 정도를 뭐 이렇게 국세청에서 과세하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빌려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심각한 거죠. 빌려준 거냐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가 좀 나오죠. 그래서 차용증 쓰면 괜찮냐 이제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차용증 뭐 써놓고 뭐. 자, 그 부분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세법의 원칙을 한번 먼저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가족 간에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건 없어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를 추정한다 이런 규정도 없어요. 근데 세무공무원의 업무 규칙 거기에 보면 가족 간의 자금 이체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무공무원은 가족 간의 돈 거래를 하면 이거는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거죠. 확실하게 그게 아니라면. 근데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뭘로 입증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는 전제가 뭐죠? 갚는 거죠. 그렇죠. 그 돈을 빌려준다는 전제는 돈을 갚는다는 전제하에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빌려간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느냐, 갚을 의사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따지느냐?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는 거죠. 갚을 능력도 없고 갚을 의사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차용증을 썼다? 차용증에 공증을 했다? 근저당을 했다?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따지느냐?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돈을 갚을 수 있는 어떤 수익적 창출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는데 내가 갚으면 되잖아. 내가 나중에 돈 벌어서 갚을게. 내가 이거 팔아서 갚을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아무리 차용증을 쓴다고 해도 이걸 안 해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차용증 쓰면 인정을 해준다. 그 다음에 이자를 주면 인정해주고 이자를 안 주면 인정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빌려줬을 때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종합적으로 상황을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빌려준 다음에 돈을 갚고 나서 세무조사 나오면 차용증을 썼느니 안 썼느니 따지질 않아요. 갚았으니까. 근데 갚기 전에 나오면 이게 갚을지 안 갚을지 모르니까 이거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따질 때 여러 가지 정황들인데 차용증이 없는 것보다는 차용증이 있는 것이 좋다. 이자를 안 주는 것보다는 이자를 주는 것이 좋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갚을 수 있는 능력. 그런데 세무공무원들은 이렇게 판단해요. 차용증을 가족 간에 차용증 쓰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다. 무슨 가족 간에 차용증을 쓰냐. 그렇죠. 공증은 사인 간에 이것이 이 문서가 진짜냐 가짜냐를 따질 때 하는 건데 가족 간에 이걸 왜 쓰냐.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진짜로 보이려고 포장한 거 아니냐. 근데 근저당 너네끼리 풀면 되잖아. 그 굳이 왜 해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얘기하면 차용증 쓰면 괜찮다. 공증하면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입증하는 데에 어떤 유리한 어떤 조건 중에 하나일 뿐이지 이걸 썼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해 주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인정이 돼야 그 다음에 적정이자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알았어. 이 대여야. 그러면 이자를 제대로 받았어 안 받았어? 그 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예요. 그러니까 돈 빌려주고 이자를 2억 1,700까지는 무이자로 줘도 괜찮대. 이거는 원본과 이자의 두 가지 판단했는데 원본 판단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래서 원본이 이자냐 대여냐를 판단을 하고 대여라고 인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자를 적정하게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따질 때 1년간 1,000만 원까지는 기준이자인 4.6%보다 적게 받아도 증여세 과세 안 하겠다. 4.6%보다 적게 준 이자가 1,000만 원이 넘어가면 그건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1,000만 원을 역산해 보니까 원금이 2억 1,7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억 1,700까지는 무이자로 둬도 증여세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거는 잘못 해석하면은 2억 1,700까지 이자 안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두 가지를 다 원본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야 되고 원본이 대여라고 인정돼야 그 다음에 이자를 가지고 이게 맞냐 안 맞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를 따질 때는 이자 금액에 대한 증여세예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